미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버리지 않고 관심은 자본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드는 게 그럼 왜 중국 시진핑 그렇게 했나? 그래서 사우디 왕세자의 미스터 에브리띵 한 거를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석유 파워로 부를 만들고 또 그리고 세계 경제를 움직여왔던 중동. 요즘 진짜 부쩍 이 중동에 대한 관심사도 높아지고 또 중동 소식을 자주 접하는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우리가 중동에서 어떤 점을 알아야 될지, 중동을 보면 미래 경제가 보인다 저자이기도 하시고 개발경제학자로서 중동을 깊게 연구하신 미국 칼빈대 임성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한국에 7년 만에 오셨는데 저희 경제한방 출연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한국에?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영광입니다. 네. 다른 분보다도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다녀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엄청나게 화제가 됐거든요. 자, 중동 군주들 다 이 빈살만 왕세자처럼 돈도 많고 이렇게 좀 뭐랄까 영향도 크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겁니까? 예, 그 사우디 왕세자 별명이 다 아시겠지만 미스터 에브리띵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스터 에브리띵이면 뭘 가지고 있는가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박 기자님한테 먼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일본 황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은 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게 이제 거울하고 그다음에 칼, 그다음에 보석입니다. 칼은 이제 무력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보석 같은 경우는 부, 그다음에 거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우디의 절대 군주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제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에 근거해 가지고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원래 자기가 권력을 승계할 사람이 아닌데 승계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승계 과정을 보면은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아람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모르실 텐데 아람코가 엄청나죠. 그 네, 규모가. 아람코 엄청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기업 아닙니까? 뭐 지금? 거의 뭐 애플을 업다는 그런 기업인데 그 아람코의 관리를 하게 됐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시티 만수르 굉장히 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분의 자산의 14배 규모가 이제 국부펀드가 관리하는 자산입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정권을 탈취하기 전에 어떻게 제거하고 싶었던 그 인물인데 바로 사우디의 전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 뭐 안기부장 정도 될까요? 뭐 결국은 이제 뭐 회유와 협박을 해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뭐 자녀 2명도 그 사우디에 있고 결국 이제 돌아오지 않았죠.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위협이 됐다는 걸 인식을 했던 거죠. 그 왕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우디에. 근데 그 왕자들을 어떻게 제압하는가 그걸 보면 리치 칼튼 호텔에 다 감금을 시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뭐 왕자님들이 얼마나 또 자유분방하게 살았겠습니까? 충성을 맹세할래 아니면 우리 법의 처단을 받을래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충성을 맹세받고 자신들의 재산 70%를 그 국가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풀어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결국 정보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왕세자의 미스터 에브리띵 한 거를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네, 사우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보면 종교로 결집이 돼서 하나가 된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봐야겠죠? 권력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반려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두바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바레인도 그렇지만 뭐 물론 두바이를 벗어나면 굉장히 아직까지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바이 외의 대학교에서는 그 남학생, 여학생이 그 강의를 받을 때 중간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서야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강의실을 받고 있는데 두바이에서는 이제 특히 두바이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뭐 미국, 한국의 대학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방적이고 또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고
종교의 자유. 그럼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다음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 장소에서 예를 들어 기독교를 전파한다든지 이런 거는 감옥에 투옥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은 제한된 공간에서 얼마든지 종교 자유가 허용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바이의 절대 군주의 권력이 절대 다른 데 비해서 약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 기반이 더 탄탄하죠. 그래서 종교하고 그런 조금 별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 하면 항상 이제 빈살만 왕세자는 조금 더 개혁적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워낙 종교 지도자들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씩 외신에 나오거든요. 네. 빈살만 왕세자처럼 지금 권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도 종교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오해인데요. 과거 한 1400년 정도 기간에 그 종교가 정치 권력 위에 있거나 종교가 정권을 잡았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이란인데 이란은 조금 이제 워낙 좀 독특한 나라죠. 그래서 지금 신정 일치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란은. 근데 그 외의 국가에서는 완전히 종교와 어떤 정치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종교라는 명목 하에서 어떤 그 모든 인터넷이 검열을 당하고 그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떤 술, 마약, 동성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전파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중동에 볼 수 있는 컨텐츠하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VPN을 깔아가지고 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컨텐츠를 다 컨트롤하면서 동시에 반정부적인 그런 메시지는 전부 다 추적이 되고 또 심한 경우는 감옥에 가기도 되기도 하죠. 저도 사실 두바이에서 일할 때 그 사인을 했던 걸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어떤 정부나 어떤 커뮤니티 여기에 어떤 그 부정적인 내용의 어떤 출판물을 출판하지 않겠다. 그걸 사인을 사인해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적발된 경우는 너 파이어 하겠다 이런 그 사인을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그 연구하는데 많이 제약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실제로 이제 그런 미칩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어떤 중국 경제도 가르치고 이렇게 중동 경제를 가르치는데 저자들을 봅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저자가 어디에서 그 책을 썼는가. 그래 저자가 중국에 관해서 중국에서 썼다 하면은 신뢰도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셀프 검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로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고 그러면 요즘에 다 민주국가로 바뀌거나 이런 변화 과정을 겪었던 나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중동은 이 군주제가 잘 유지되고 있고 이런 현대 사회에서도 그 어떤 틈 같은 게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참 궁금해요. 그게 이제 중동 군주와 국민 사이에 어떤 암묵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관계가 뭐냐면 너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에 국민들은 절대 군주에게 이제 불평 불만을 털어놓지 않고 해외 자본주의를 봤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51%는 그 현지 에이전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이 51%가 꼭 현지인데 가야 되고 49%만이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현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지분을 받고 이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예외됐던 그 기업인 애플, 거기는 100% 지분을 다 줬어요. 왜 애플만 예외로 이렇게 해줬죠? 애플이 워낙 이제 로열 커스텀 충성 고객이 많고 그 다음에 애플이 좀 콧대가 세지 않습니까? 애플을 쓰고 싶은데 안 들어간다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놀라운 건 또 하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혹시 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애플 외에 어떤 기업이? 그리고 또 그렇게 좀 소비자들한테 충성도가 높은 기업? 구글 같은 기업인가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게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좀 의아스럽죠. 왜냐하면 기름이 굉장히 싼데 전기차 회사를 100%. 적 아닙니까? 중동 국가들의 가장 강력한 적 테슬라. 근데 테슬라한테 오히려 웬걸 좀 약간 특혜를 준 셈이네요. 그만큼 물론 지금 그 지분 그 법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기업들에게 이제 100% 지분을 주는데 워낙 이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만큼 그 UAE라는 나라가 그다음에 두바이의 절대 군주가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동 국가들 특히 그 중에서도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를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국제 관계에서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미국하고는 좀 거리를 좀 두는 모습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는 좀 가까워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우디가 이제 미국을 버리고 중국 편에 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단독으로 나온 그 네옴시티의 사진입니다. 이것들이 그 전에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네, 이번 사진이 예. 그 전에 사진하고 다른 점이 예, 있나요? 7월 달 정도에 나왔던 네. 사진인데 그 전에 1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겠지 그래가지고 전혀 이런 식이 되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라인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냥 짐작만 했을 뿐인데 이게 놀랄만한 사진이 이게 뜬 거죠. 그래서 다른 데 혹시 비슷한 사진이 있나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단독으로 준 거예요. 바이든이 왔을 때 주먹을 행사를 내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 왔을 때는 막 전투기가 5개가 뜨고 뭐 엄청나게 환대를 했죠. 놀라워. 네, 엄청나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차별해서 지금 완전히 차별했죠. 대응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을 버렸다고 하는데 동시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미국 투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해외 투자들이 보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미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버리지 않고 관심은 자본가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의 권력이 기반이 되는 데서 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제 기반이 되는 그런 계층이 결국 자본가인데 자본가도 유치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드는 게 그럼 왜 중국 시진핑 그렇게 했나? 중국에도 굉장히 자본가가 많은데 중국은 예를 들어 2018년에 뭐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죠. 자본가들에게 너 해외 자본 투자하는데 요것만 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시진핑이 자본가들에 대한 완벽한 그 100%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진핑하고 대화를 해야지 그 대화가 되지 않으면은 친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본을 유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아무리 잘해줘봤자 네. 미국의 뭐 애플, 뭐 또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아닌데 네. 시진핑 주석한테 잘해놓으면 네. 중국 기업들은 전부 그냥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접근할 그럼요.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다른 이유는 거기에 있다. 예, 또 근데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은 그 전에는 사우디에게 있던 그 아까 절대 군주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무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력 중에 뭐 국내에서 무력을 사용할 필요도 있고 또 해외 관계에서도 무력이 중요한데 미국의 좋은 무기들 그런 것들을 사올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오픈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오픈돼 있다는 얘기는 무기들을 이스라엘과 중국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그 미사일이랑 그 디펜스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거의 미국보다 더 나은 그런 시스템인데 사우디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드론 공격. 왜냐하면 옛날 그 아람코가 한번 그 공격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후티 반군이 예. 공격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아마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네. 아람코로 뭔가 수출이 잘 안 되면 사우디 경제에 타격이 워낙 크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그 드론 공격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그런 것들을 디펜스 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 이스라엘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탄도 미사일 있죠. 그걸 사우디하고 합작으로 지금 중국에서 개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또 뭐 바이든은 뭐 몇 년 있으면 교체될 확률이 높고 지금 그렇게 인기도 없습니다. 사실 바이든 미국에서. 뭐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이냐가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리고 네. 바이든이 나오면 안 된다고 재선에 나오면 안 네. 된다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더 이상 바이든에는 조금 희망을 접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 중에 네.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이 설마 사우디에다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팔겠느냐. 네. 자기들이 공격할 수도 있는데 언젠가 이게 관계가 나빠지면 자기 무기를 자기 무기가 지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진짜로 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철도 그 계획을 보면은 요르단을 어떤 그 무역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적인데 요즘은 경제의 어떤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핵심 기술을 주지는 않겠죠. 팔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핵심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디펜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어 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이스라엘하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개발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런 공격용 무기는 절대 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대신 중국은 사우디하고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함짝 투자하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야, 이게 지금 중동을 보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그럼요. 없다는 네. 게 정말 확실한데, 전부 다 목적은 경제적 이익입니까? 아니면 이란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까지 온 걸까요? 어느 쪽 때문에? 지금 추세가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있고, 그다음 정치적으로 다 경계가 있지만 자본은 국경이 없습니다. 막 테슬라도 자본가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개미 자본가들, 뭐 테슬라에 주식 투자한 분들 다 자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지금은 이제 기업 대 기업, 그다음에 기업 대 개인,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고, 워낙 자본 국경 없이 움직이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해야 어떤 지도자 입장에서도 자제 정권이 좀 유지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경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경제,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이 사실은 이 군주제도 유지할 수 있고 다 석유 비싸게 팔아서 이게 가능한 건데, 과연 그렇게 미래가 계속해서 석유를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중동 국가들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뭐 왕정을 유지하는 쪽에서는 정권이 불안해지거나 이 왕정 자체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먹거리를 뭔가 바꿔나가면서 철저하게 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또 왕가에는 부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럼요. 지금까지는 석유를 팔아가지고 나온 돈으로 국민들한테 베풀고 세금도 걷지 않고 어떤 암묵적인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보통 빈살만 같은 경우도 40년, 50년 뭐 예상을 해보면은 그 전에 석유가 고갈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정권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런 계약 관계가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이 석유 이후에는 뭘 할 것인가?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찾자. 지금 그래서 하나 나온 것이 이제 수소 에너지인데, 그럼 왜 수소 에너지인가? 그러면 이제 중동이 석유가 없어지면 남는 게 이제 태양열과 태양광과 그다음에 바람이 또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태양광과 그 풍력 에너지는 참 수출이 힘듭니다. 그것이 본인들이 쓰기는 그렇지만, 근데 문제는 이걸 뭘 팔아가지고 수익이 나와서 그걸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석유를 대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수소 에너지인데, 이게 그린 수소라고 하죠. 태양광과 그다음에 풍력을 이용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장거리 수송이 어렵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전환시켜가지고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항공기라든지 선박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팔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중동의 나라들이 수소 에너지의 어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중동 지역에서 오일 복지, 오일 머니를 유지함으로써 그게 계속해서 중동 사람들이 지금처럼 계속 잘 살 수 있겠느냐, 중동 국가들의 고민이 정말 클 것 같은데, 자, 그 고민이 어떤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좀 더 깊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조부와 그다음에 나의 부친은 낙타를 타고, 그다음에 나는 벤츠를 타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타고, 그 자식도 랜드로버를 타겠지만은 그 자손은 다시 낙타로 돌아갈 것이다. 조금 더 실현 가능한 그런 모델을 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사우디 왕세자가 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나만의 피라미드를 짓고 싶다. 뭐 지금도 계속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빈살망인 왕세자가 노린 겁니다.